안녕하세요. KB증권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신지요? 지난 한 주는 우리 증시가 그나마 반등에 조금 성공하는 모습이라서 주말 좀 가족 여러분들하고 또 뭐 닭 한 마리도 이렇게 시켜 먹고 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는 또 투자자로서 또 내일 다음 주를 또 대비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8.15 가족분들과 함께 한 주를 또 정리해보고 8월은 또 어떠한 또 시장이 펼쳐질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또 편안하게 저와 함께 일요일 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네, 오늘 뭐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키맨과 함께하는 한 주의 시장 정리, 뭐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정리하기 전에 제가 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의 방향성은 우리가 보고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도 움직임이 나왔을 거고, 또 일주일이 끝났으니까 매일매일 5일 동안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좀 또 신규로 또 우리 8.15 이제 모니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탄광 속에, 어두운 탄광 속에 들어가시는 광부분들이 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주식시장에 이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지, 이게 위기가 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열심히 주식을 해야 되는지 참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요한 변곡점으로서 이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딱 그러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데이터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의 최근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4.95 정도였습니다.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의 스프레드가 4.95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살짝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올라가는 듯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5% 아래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의 하이드 스프레드는 4.77%.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의 스프레드가 5%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더 스프레드가 좁혀졌습니다. 좀 차트로 그려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림이. 근데 여기를 완벽하게 깨고 전저점도 이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전저점도 깨고 내려오는 그림이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의 주가의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게 좋은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위험 신호고 내려오는 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 7월 15일 제가 이제 일요일 방송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하이드 스프레드가 드디어 주간 단위로 꺾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데가 요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지난주 흐름은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더 이렇게 하이드 스프레드 주간 단위로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 주 주간 단위의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하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가 좀 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시장이 좀 더 지금처럼 안정을 찾으면 주간 단위로도 5라는 숫자 아래 숫자를 5% 밑으로 내려오는 숫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주간 단위로도 지금 3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3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 미국의 나스닥 증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기에는 어려우시니까 제가 최근에 1년 동안에 까만색 선이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고요. 노란색 선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두 개를 최근 1년 동안을 제가 그려서 다시 업데이트를 이번 주 금요일 것까지 제가 해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먼저 까만색 하이드 스프레드의 흐름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하이드 스프레드가 올라갈 때가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급락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떨어지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자, 요 그림 기억을 하시고 가장 오른쪽 영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6%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 7월 초부터 7월 5일, 정확하게 7월 5일부터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꺾여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때가 미국 나스닥 지수는 11,00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1,000포인트 전후.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죠. 네, 11,300 정도가 되네요. 예, 바닥권이 약 11,300 정도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증시는 얼마로 끝났습니까? 12,300인가요? 어쨌든 12,000 포인트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끝났죠.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하락과 함께 끝없이 하락해서 공포스럽기만 했던 나스닥 지수도 어느덧 지금 1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12,30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그림.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참고해서 투자하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성공 확률을, 승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3주 연속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하락을 했고, 다음 주는 주간 단위로 5자가 아니라 4%대를 볼 수 있기를 희망을 한번 가족 여러분들과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좋아지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냐? 바로 요때부터예요, 요때. 예. 정확하게 요 주부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를 분기점으로, 변곡점이죠. 네, 변곡점으로 해서 딱 3주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구간에 미국 나스닥 지수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점점점 음봉은 짧아지고 양봉으로 전환되었고 양봉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는 시장 에너지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하루하루 흐름을 보면 참 왔다 갔다 어렵지만, 이러한 중기적인 추세의 방향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점에 있는 그 에너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나스닥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좋아졌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꺾이는 전후 시점부터 해서 이미 이 MACD 오실레이터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투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같이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미국 주식, 미국의 나스닥 ETF 이렇게 투자하실 때 좋은 아마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다가 꺾이는 시점에 MACD 오실레이터 주봉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미국의 지수 관련된 ETF,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2배, 3배까지도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만한 그러한 기회는 충분히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꺾인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음봉이 길어지는 구간이다. 그러면 숏 ETF인 거죠. 그죠? 그렇게 양방향으로도 투자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 두 가지 데이터를 접목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주간 찐시황에서 항상 제가 다시 복습을 해드리니까요.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장을 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 얼마 빠졌다? 무려 16.6%가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지수가 17% 빠졌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2배, 30%, 4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빠진 다음에 반등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 단순 반등인지 또 베어 마켓 랠리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세요. 자, 우리가 주식 시장을 표현할 때 강세장,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구간을 불마켓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황소, 그죠? 그래서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처럼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 약세장을 베어 마켓, 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단기 반등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아직까지 많은 분위기입니다. 뭔가 불안하니까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아직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물가도 아직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경기 침체, 제 뒤에 보이는 이 지금 아래 공포가 온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미. 그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온다라고 이렇게 책이 또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이야기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는 그 파동 안에서도 8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우리 주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아침에 개장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22년 동안에 매월 코스피와 코스닥의 월간 수익률이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죠? 매월 수익률을.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수익률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거다. 뭘 기준으로? 코스닥을 기준으로. 네. 자, 가장 왼쪽이 코스피 월간 수익률, 중간이 월간 수익률인데 코스닥의 월간 수익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때가 2008년 10월달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던 그때가 한 달 동안 코스닥이 30% 빠졌고 그 다음부터 많이 빠진 달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 6월 30일 6월 달이 역대급으로 또 많이 빠졌던 마이너스 16.6% 코스닥이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7월이 시작하는 개장 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월간 수익률을 쭉 뽑아보니까 많이 빠진 그 다음 달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오히려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가장 많이 빠졌던 서프라임 10월달, 2008년 10월달 무려 지수가 30% 빠졌는데 11월달은 그래도 보합이었어요. 마이너스 0.2%. 그죠? 예. 자,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 여기가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 달도 빠지는 구간들이 꽤 있었어요. 이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는 IT 버블, 닷컴 버블이 일어났기 때문에 2000년도는 계속해서 좀 빠지는 시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 노란색을 제외하면 많이 빠진 그 다음 달은 주로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빠진 것보다 덜 빠지거나, 그죠?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제가 여기를 물음표로 원래 표시해드렸죠. 과연 6월 달은 16%, 17% 빠졌는데 다음 달은 적어도 덜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6월달 이 폭락장에 투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이 8% 가깝게 이제 한 달이 끝났으니까요. 어제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8% 정도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8월 달은 그러면 이 흐름을 이어갈지 6월 달에 17%, 16% 빠진 것을 8월 달 더 회복을 해서 다 복구를 할지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참 그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좀 한번 좀 추정을 해본다면 일단은 큰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7월 달에는 FMC 이벤트도 있었고 뭐 여러 빅테크 관련주들 실적 발표도 있었고 GDP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중첩되면서 두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2022년에 FMC 미팅 일정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연준 사이트에서 직접 이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자, 이번 주에 7월 달에 26일과 27일 날 7월 26일, 27일 날 연준에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그죠? 했고, 그 다음 이제 연말까지 어디에 언제 있냐 보면, september는 9월이죠, 9월. 9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벰버는 11월입니다, 11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노벰버 레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건스 앤 로지즈라고 미국의 락밴드인데요. 네, 노벰버 레인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곡입니다. 러닝 타임이 근데 9분 뭐 한 10분 엄청 길어서 많이 긴긴 한데 어쨌든 노벰버 11월 그 다음에 디셈버 제가 유일하게 1년에 휴가 가는 마지막 주에 휴가 가는 12월 네, 요렇게 연준의 FMC 미팅이 이제 9월 11월, 12월 3번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7월과 9월 사이에 8월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내일부터 8월이 시작이 되는데 8월 달은 연준의 FMC 미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7월 뭐 그 전보다 상반기보다는 8월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물론
8월 내내 또 연준의 위원들의 입에 따라서 그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씩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큰 이벤트가 8월에는 통화 정책 금리 결정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8월 달도 뭐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뭐 제가 걱정하는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인 남유럽, 그죠? 남유럽 이슈가 뭔가 더 확산이 돼서 유로화가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그림, 아니면 중국의 뭔가 부동산 쪽에 뭔가 노이즈가 커진다든지 요 두 가지 변수가 아니라면 아마도 8월 달은 조금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는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지수는 이번 하락률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는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8월 달에 좀 약간 실적 발표 마지막 막바지 시즌과 맞물려서 좀 화려한 종목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또 대응해가면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그림 정도 저는 일단 예상을 하고 8월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또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죠. 물론 7월 말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8월 달에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가족 8.15 가족분들한테 조맨친 의원의 트위터를 캡처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아, 조맨친 의원이 이 신재생 인프라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을 막아왔었는데 갑자기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 부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태양광 풍력 ETF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다 급등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주가 지금 시장의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갈등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또 리쇼어링, 특히나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을 미국 내에서 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죠? 그 관련된 또 기업들, 뭐 움직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달리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힘들 때 중국만 독야청청 주가 에너지가 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해서 중국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나스닥이 이제는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이 경기 부양 사이클이 약간 주춤할 가능성,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좋아질 가능성, 이 부분도 8월 달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시점이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월 달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업종 내에서도 어느 쪽을 이제 좀 관심 있게 포인트로 둬야 될까라는 걸 한번 본다면, 일단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종을 비중 확대 업종으로 이렇게 제시를 증권사들 하우스에서는, 리서치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믿어도 될지 제가 근거를 몇 가지 뒤에 쭉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8월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첫 번째 업종,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업종이 바로 플랫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플랫폼 기업들의 최근에 낙폭이 엄청 심했죠. 상반기 내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실적 성장성에 비해서 좀 과도하다, 주가 하락이,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광고 부분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커머스 부분 있죠. 이커머스, 버티컬 커머스 도입으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버티컬 커머스가 뭔가 좀 낯설어가지고 찾아서 제가 밑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버티컬 커머스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패션이라든지 리빙이라든지 이런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차별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전문화된 쇼핑 서비스를 이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좀 수익성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멘텀으로 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좀 8월 달에 비중 확대지만 IT 하드웨어는 이런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죠? 뭐 IT 부품이라든지 PCB라든지 이런 부품들입니다. 자, 인플레 투자 심리가 훼손을 받았고 이익률 하향을 감안해도 밸류가 너무 싸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약간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는 싼데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밸류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밸류도 싸서 잃을 건 없는 가격대인데 올라갈 만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의 하드웨어를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메리츠증권의 한우리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가지고 한우리 연구원님은 탑픽을 아모레퍼시픽을 잡으셨는데, 저는 수급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LG생활건강을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중에 드렸었는데,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적자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우리가 같이 좀 관심 있게 공부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은 실적이 선방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5% 정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었는데요. 역발상으로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중국의 봉쇄 정책이 4, 5월이 정점이었고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상반기가 바닥,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조금 나아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역발상 컨셉으로 기대감으로 화장품도 8월 달에 볼만한 업종으로 많은 리서치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중 축소 업종도 여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 철강, 통신, 여기를 비중 축소 업종 정도로 공통적으로 좀 보고 있다. 리서치에서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세부 업종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업종 내에서, 섹터 내에서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비중 확대 업종 내에서도 관심 종목입니다. 8월 달에. 한번 보시면 일단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는 네이버를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이버. 그래서 왜 네이버인가라는 것은 제가 키 차트를 그 하나만 딱 보시면, 네이버가 이제 갈만한 때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LG 이노텍. 저는 LG 이노텍인데, 또 리서치 하우스 중에서는, 리서치 센터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싸니까 요거도 이제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보수적으로 원래 좀 보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LG 디스플레이도 보조 지표들을 뒤에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지금 현재 위치 주소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역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LG 생활건강이 여전히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섹터, 그 다음에 종목까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그 키 차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업종인데요. 자, 소프트웨어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 분석하고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1년 뒤에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정치를 보면 여전히 이렇게 우하향 최근에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가장 오른쪽 보면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 고개를 살짝 들기는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되려면 뭐죠? 우리 기술적 분석 다들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고수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고점과 고점을 요걸 딱 연결해서 요 추세선을 딱 연결했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네이버는 핵심 키 차트가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려봤지만 네이버의 핵심 키 차트는 이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여러 가지 네이버의 쇼핑, 검색 추이, 매출 추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은 있지만, 저는 그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좀 쉬운 지표 하나를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채권 금리와, 시장의 금리와 네이버의 주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1년 동안의 추이입니다. 1년 동안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노란색이 네이버의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은색 그림은 우리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금리, 시장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금리가 작년도에 이렇게 7월 말부터 해서 11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한번 보시면 네이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냥 길게 보셔도 금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얼마부터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약 2%대에서 금리가 국고채 10년물 기준입니다. 이거 3년물로 그려도 되고 5년물로 그려도 되고 저는 10년물로 그냥 그렸습니다. 2%대에서 얼마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물이 거의 3.78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1.8% 정도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네이버의 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성이 좋았던 네이버의 주가는 고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45만 원에서 최근에 25만 원 깨지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된 거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우리가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들, 성장주들은 주가가 안 좋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이론적인 게 아니라 딱 지금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오른쪽 상단부의 금리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3.8%까지 올랐던 10년물 금리가 3.1%까지 최근에 이렇게 3.1%, 3.2%까지 이번 주에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FOMC에서 목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년물, 10년물 금리도 최근에 이번 주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개장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업종, 소프트웨어 성장주가 이들이었다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반대의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단순한 아이디어인가요? 네. 가장 심플한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복잡하게 해봤자, 네. 또 머리만 아플 뿐이고.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가 이 금리의 흐름과 연동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금리가 올라오는 동안 가장 핍박을 받았다면,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단기적으로 금리가 어쨌든 저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네이버가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사실 이러한 성장주들은 P/E로 그려도 되고 PSR 그 매출의 기준으로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요일날 이게 일요일날 방송 나가는 게 너무 길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 일요일 밤에 피곤하시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퍼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그냥 1년 추이를 포워드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한번 네이버의 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회사가 펄을 높게 받을 때는 얼마까지 받았냐면 이게 20년 동안의 그림이거든요. 20년 동안의 그림인데 높게 받을 때는 지금 보시니까 한 40배에서 50배까지 이익 기준으로 받을 때도 있었고요. 아주 밸류에이션이 싸게 거래될 때는 선행 기준입니다. 12개월 선행 기준으로는 10배 정도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그려보니까 한 25배 정도, 20배,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얼마냐면,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PER은 27.8배 정도입니다. 27.8배. 그래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고밸류의 부담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싼 건 엄청나게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뭐 평균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까지 주가는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제가 차트를 그려서 가지고 온 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시가가 어디서 출발했죠? 디마코 고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지금 시가 보시면 디마코 고가 위에서 출발했고, 저점을 디마코 고가에서 저점을 딱 찍고 양봉을 한 4점 얼마입니까 이게? 약 5%짜리 양봉을 만들어 놓고 끝이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이렇게 아주 답답하게 이어오던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해서 올라오는 양봉을 하나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박스권이
탄탄한 지지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뭐죠? 제가 키 차트를 금리를 가지고 그려왔잖아요. 혹시라도 근데 금리가 뭐 연준의 위원 중에서 누군가 좀 약간 뭐 말빨이 센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연준의 또 뭐 부위원장 뭐 또 그 핵심 3인방 그죠? 이런 연준의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또 뉴욕 은행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8월 달도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물가가 좀 더 우리가 공격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 금리가 다시 위로 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또 네이버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그림이 없이 지금처럼 금리가 조금 안정적으로만 움직여준다면 여기 박스권은 6월달에 움직였던 이 박스권은 탄탄한 지지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위로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8월달에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머리 위에 가장 지금 딱 저항은 여기에 있네요. 갭이 지금 보면 27만 원 아래에 갭을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 갭을 아마 메우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29만 원과 30만 원 정도 전후까지는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6만 원과 27만 원의 저 갭을 얼마나 빨리 좀 강한 에너지로 또 수급으로 메우는지 그런 부분들이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8월 달에는 한번 또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많이 빠져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네이버 한번 관심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또 개장 방송에서 앞으로 또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업종이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 쪽이죠. 자,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대비해서 금리와는 조금 무관한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6월달 들어와서 박스권, 7월달, 6월달은 박스권으로 거의 행보하는 더 이상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네. 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많이 올라가고 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그 금리를 올리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주머니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꼭 내가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게 아니면 IT 같은 이러한 제품들은 조금 내가 나중에 살까? 조금 내가 주머니 돈 생기면 사야지. 미뤄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이익 전망치가 슬로우해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IT 하드웨어 중에서는 그래도 LG 이노텍이 가장 편안한 특히나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계시다면 LG 이노텍이 가장 좀 편안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뭐 애플이 투자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그 결정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그러한 이슈가 나서 좀 쉬어갈 때가 오히려 이 주도주의 애플의 밸류 체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LG이노텍 그럼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 회사는 좀 비싸게 거래될 때가 15배에서 20배 정도요. 그죠? 15배에서 여기가 15배, 20배 정도. 업황이 매우 좋을 때 저 정도 거래가 되고 좀 보수적으로 LG이노텍이 좀 안 좋을 때는 10배 밑에서 이렇게 거래되네요. 그죠? 아주 싸게 거래될 때는 5배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죠?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때 향후 포워드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퍼가 5배까지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케이스고 주로 6배, 7배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몇 배냐? 7.3배입니다. 7.3배. 그래서 참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데 하반기에 아이폰 14 나오죠. 내년도에는 AR, VR 나오죠. 그죠? AR, VR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내후년으로 가면 애플카, 또 나오죠. 이런 모멘텀으로 이 밸류에이션 7배를 보면 그래도 아직은 싸지 않나. 그래서 성장은 되는데 밸류에이션은 싸다라는 걸 감안하면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역시 대형주로서 부담 없는 것은 LG이노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LG이노텍 일봉을 한번 보시면 이 자리였죠. 지난번에 제가 중장기적으로
주도주의 밸류체인을 사고 싶다면 이러한 악재가 터졌을 때가 결국엔 길게 보면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201선 여기 음봉 크게 벌어졌을 때 말씀드렸고, 자,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애플이 투자를 보수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때가 갭을 만들면서 시가가 저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 노란색 갭을 빨리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별로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 음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3, 4일 걸렸나요? 바로 회복을 했고 지금 음봉을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37만 원까지 곧바로 33만 원에서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에서 밀렸는데 차라리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윗꼬리 그려버리는 게 훨씬 안 좋고 이렇게 음봉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항상 음양의 조화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LG노트에 그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LG 디스플레이는 PBR이 싸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쌌죠. 뭐 LG 디스플레이는 늘 쌌지 비싼 적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싼 종목은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LCD가 우리가 주도권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 아직까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LG 디스플레이가 LCD가 많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LCD 가격이 좀 올라오면 좋아지는 요때가 그때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게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셧다운이 되면서 그 다음에 I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 가격이 올라갈 때 LG 디스플레이 주가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PBR이. 그죠? PBR이 올라갔다는 건 뭐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PBR이 저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LCD 가격이 어느 정도 살 만큼 다 IT, TV 사고, 컴퓨터 사고, 노트북 사고 다 끝나니까 LCD 가격이 빠지면서 지금 PBR은 다시 지금 빠지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PBR은 0.4배. 0.4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산 가치가 1,0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400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싸죠. 그죠? 청산하면 이것보다 더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청산할 때까지 이거 LG 디스플레이를 보유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려면 뭔가 수익성이 좋아지거나 영업이익 성장이 나와야지 PBR이 0.4에서 0.5, 0.6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빠질 여력이 없다는 건 오케이, 인정. 0.3배, 0.4배에서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그죠? 근데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OLED 쪽에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스마트폰 쪽에서 바닥을 찍은 그 부분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보다는 LG 디스플레이는 뭘 많이 하죠? TV 쪽 OLED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싸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빠질 여력은 제한적일 거는 오케이, 저도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LG 이노텍하고 추이가 지금 추세가 다르잖아요, 주가가. 그죠? 그 모멘텀이 생겼을 때 저는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뚱뚱한 음봉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죠. 그러면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시가부터 종가까지 쭉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시가가 그러면 뭐가 있는 자리예요? 저항이 있는 자리고 그 시가를 선을 쭉 오른쪽으로 연결해보면 한번 보세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 익혀두십사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되면 8월 달에 분명히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실적 좋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발표하는데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실적 발표 막바지에 다 한꺼번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시가가 저항인데 이 시가를 빨리 넘어서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를 못 넘어서서 계속 지지부진하는 기업들은 한 단계 더 추락. 왜? 업황이 그러면 앞으로 또 안 좋아질, 더 안 좋아질,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자, 화장품 업종 한번 보시겠는데요. 마지막입니다. 8월 달에 또 관심 업종으로 리서치 하우스들에서 뽑고 있는 화장품 업종.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약간 생각을 바꾸면서 여러분들하고 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화장품 업종의 이 컨센서스 전망도 아직은 옆으로 눕고 있는 모습. 큰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 전망은 변화는 없어요. 근데 LG생활건강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몇몇 증권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개장 방송 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자, LG생활건강이 참 주가 답답하고 무겁게 작년도부터 힘들었는데,
자, 높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게 거래가 될 때는 몇 배였나요? 30배 이상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익 기준으로. 이때는 뭐죠? 뭐 중국 모멘텀이 있을 때 우리나라 내수가 아니라 중국 쪽으로 우리 그 보따리상, 그죠? 뭐 기억나시죠? 면세점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뭐 사서 막 가져가서 팔고 뭐 이럴 때, 그죠? 따이공 이슈 있을 때 그때가 30배, 40배까지 받았던 때고 저점이 박스권 저점이 얼마냐면 한 20배 정도 되네요, 그죠? 네, 20배. 20배에서 30배 사이가 최근 10년 동안의 박스권 움직임인데 이번에 이 20배를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20배. 20배를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상당히 업황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20배 정도, 20배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20배를 회복을 해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퍼는 20배 정도 됩니다. 20.6, 21배, 20.6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의 이 퍼 밸류에이션 박스권 하단부라고 보시면 돼요. 하단부. 그죠? 하단부.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뭔가 모멘텀이 좋아지는 부분만 생긴다면 주가는 밸류에이션 하단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생길 수 있다. 라는 게 일단 LG생활건강 제 생각이고, 자,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 사실 조금 구체적인 가격까지도 사실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네. 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개장 방송에서 제가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 음봉이 있는 게 만들어졌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시가, 종가인데 그래서 시가는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있는 시가가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지지로 바뀌게 되니까 혹시라도 저 지지 가격에 눌림목을 주면 한번 가족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시가를 제가 저기에 선을 검은색으로 그어드렸었죠. 얼마였죠? 73만 500원 정도였습니다. 73만 500원. 근데 목요일 날 거기 아래 꼬리 달린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음봉이? 그 시가, 이 뚱뚱한 음봉의 시가 부근까지 딱 갔다가 거기 부근에서 아래 꼬리 달고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 가격을 기억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앞으로도 한 번씩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금요일 날 그래서 디마크 고가가 76만 1,000원이었는데 그 고가 위에서 출발했고 저점도 거기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상승 이렇게 하는 그림이네요. 자, 여기 갭을 그래서 이번에 메울 수 있을지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이 갭을 메우면 다음 파동은 사실 90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90만 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를 해보고 어쨌든 수익 나시는 분들은 자율로 수익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8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8월 달에 한번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부분들 말씀드렸고,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벤트들에 따라서 추가되고 아니면 빠지는 그런 섹터 업종들이 있을 거고, 또 들어가는 종목과 또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또 빠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장 방송에서 계속 또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개장 방송은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기간 매수 강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관들이 상금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어떤 종목을 좀 의미 있게, 비중 있게 공격적으로 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시총에 얼마를 샀나요? 이게 도대체 3.5%를 샀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산 거죠? 35억을 샀다는 거죠. 아주 의미있게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의미있게 사는 비중은 저는 0.2% 정도를, 하루 정도 0.2% 이상 산 거를 의미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니까 5를 곱하면 1% 이상 산 종목은 일주일 동안 의미있게 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여기에서 이 정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 인탑스. 자, 인탑스는 시총의 1.6%를 매집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매집한 이 종목도 IT 하드웨어 종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부품주. 인탑스. 그 다음 풍력 쪽에서 CS 베어링. 풍력 쪽에서는 제가 CS 윈드의 시가총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CS 베어링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 일렉트릭, 제가 말씀드린 그 전기, 이러한 기업들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전기차의 확대에 따라서 이 전력 인프라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렉트릭, 전기는 계속 좋은 섹터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현대일렉트릭이 눈에 보이네요. 그죠? 시총 1.4%. 참고 삼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잠깐만 하나 제가 이거 전경련에서 강의를 했던 자료인데, 요거 라이브로 한번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진짜 강의용 자료. 현대일렉트릭은 어떤 또 틈새 시장이 있는지 제가 잠깐만 이 자료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좀 조선 쪽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이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조선 보시면 그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력기기 관련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자, 요게 이제 탑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의 탑재 단계. 그러니까 도크라는 게 있고요. 조선소는 도크에다가 이제 블럭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립을 하고 거기에 안에다가 이제 다양한 기자재들을 이제 넣습니다. 넣는데 당연히 배는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한 20층, 30층처럼 엄청나게 배는 높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크레인 같은 것도 배에 또 실릴 수 있고, 그러면 배가 또 통신 장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야 뭐 또 우리가 송수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뭐가 있죠? 전력 시스템이라고 여기 딱 있죠. 이 부분입니다. 조선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대양전기공업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관련된 인프라, 전력 인프라도 하지만 조선 내 배가 발주가 많이 돼서 앞으로 건조거를 많이 한다, 수주가 많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사업부에서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체크해드리면, 조선 우리 수주 많이 받으면 엔진도 이렇게 수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요. 네. 다시 원래 자료로 돌아가서 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모텍은 제가 아모그린텍은 또 이 전자석 관련된 소재 말씀드렸고, 1% 산 종목의 마지막 종목이 현대 로템입니다. 이건 방산에 이번에 뭐 폴란드 관련된 수출의 대장주였죠.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우리 가진 여러분들께서 한번 캡처를 해 두셨다가 제 방송 끝나고 한번 리포트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많이 산 종목은 역시 현대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집중을 했네요. 그 다음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 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사모펀드는 이번 주 방산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방산주가 내수가 아니라 이제는 수출주로 바뀌는,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그래서 제가 예전 화장품의 컨셉을 방산이 이번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금요일날 이벤트가 나오면서 나머지 방산주들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부분이 좀 있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이 방산과 함께 신재생 쪽을 집중적으로 샀다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은 주로 개별 종목들을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어디를 샀을까요? 외국인들은 BH를 샀네요. 이건 뭐 FP11 관련주죠. 뭐 애플의 밸류 체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선방했고 하반기 기대감에 목표 주가 뭐 상향 조정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 강도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현대로템, 방산주 현대로템을 샀네요. 그리고 풍력 관련된 동구 SNC,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이렇게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교집합이 딱 보이네요. 그죠? 예. 방산, 그 다음에 신재생, 아니면 이제 뭐 모멘트 실적 성장이 있는 그런 IT 하드웨어 부품, 뭐 이렇게 딱 교집합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러면 합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을 묶었을 때 매수 강도가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라는 것도 제가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우리가 다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공부했던 종목들이 개장 전 방송에서 대부분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그렇게 보이더라. 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한 주간의 사모와 연기금,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의 공통적으로 산 업종들을 이렇게 색칠을 제가 다 해보니까 노란색은 노란색보다 주황색 볼까요? 주황색이 보시면 현대에너지솔루션, CS베어링, 하나솔루션 공통적으로 보이죠? 동구 SNC 이들은 뭐죠? 신재생 쪽. 그래서 신재생이 하나의 이번 주에 꼭지였다. 자, 다음 주도 뭐 이들 쪽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또 영역이 많은 쪽이 어디죠? LIG 넥스원, 항공우주, 현대로템을 한 주간 상호펀드가 많이 샀는데 연기금은 LIG 넥스원, 투시는 i3 시스템과 현대로템을 많이 샀네요. 이들은 뭐죠? 방산입니다. 하나의 꼭지는 방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노란색은 일렉트릭이죠.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게 뭐죠? 전력 기기 인프라입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꼭지가 되고. 자, 파란색 영역은 뭐죠? 실적 성장하는 로봇 쪽 아니면 IT 하드웨어 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렌텍과 인탑스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등 기타 하드웨어. 네, 요 네 개의 축이 이번 주 기관과 외국인들의 특히나 기관들의 좀 에너지가 집중되는 테마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주축이 당분간은 8월 달도 아마 순환 매려서 이들이 좀 돌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들 외에 또 움직이는 것을 새롭게 포착이 되는 게 있으면 제가 또 개장 방송이나 또 주간 찐 시황 방송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또 공부해볼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시 이제 힘을 막 내고 있죠. 한동안 이제 뭐 법안 통과 안 되고 유가가 이제 또 빠지는 동안 유가가 올라갈 때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들은 이제 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데 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다시 지금 조맨친 의원이 생각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유럽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이런 투자를 많이 하면서 미국도 그렇고요. 투자 많이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밸류 체인 정도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밸류 체인 체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풍력 쪽을 한번 보시죠. 풍력은 일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최종 소비자는 누가 되죠? 가구. 우리 집에서 에어컨 틀려면 전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장에서도 설비 돌리려면 전기 필요하죠. 예. 근데 누가 생산을 한다? 한전과 같은 이러한 발전사들이 전기를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CS 윈드 그죠? 이런 회사들이 부품을 터빈이라든지 블레이드, 풍력 타워 이런 것들을 주면 지멘스라든지 베스타스 이런 기업들이 풍력 기기를 딱 만들고 발전 단지를 거쳐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렇게 우리 가구나 공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이 밸류 체인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은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밑에 단이 규소, 모래로 만드는 폴리실리콘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따라서 이 셀과 모듈이 힘들었다가 최근에 이 폴리실리콘 이슈 때문에 셀 모듈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 프라임클럽 KB증권 프라임클럽 제 가족 회원분들한테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좀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이거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한테 좋은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장중에 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렸었거든요. 이거를 밸류체인을 알고 있어야 그러한 대응들이 바로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고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웨이퍼 가격들이 비쌌던 거죠. 웨이퍼 가격이 비싸니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셀과 모듈의 이 회사들이 이 웨이퍼를 가지고 셀과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떻게 가격을
전가를 그 올라가는 가격을 전가를 잘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상대적으로 실리콘 업체들 대비해서 좀 실적이 수익성이 안 좋았던 거죠. 예. 근데 밑에 있는 원가를 이렇게 찍어 눌러 준다고 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원가 부담에서 셀과 모듈 단은 이제 좋아지는,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하나 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모듈을 통해서 뭐 인버터, 뭐 직류 교류 이런 것들을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장비죠. 인버터를 거쳐서 변압기, 말 그대로 전압을 이렇게 전기를 전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전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송변전 시설로 이렇게 가는 이런 스토리,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많이 되면 인버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송변전 시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인프라가 같이 깔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족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 태양광과 풍력이 안 되더라도 저는 이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게 뭐죠? 전기차가 성장을 하는 게 맞다면 예전에 노후화된 이러한 인프라 가지고는 전기차 운행 못 한다. 그죠? 지금은 소수만 쓰지만 앞으로 10% 점유율, 20% 이렇게 내연기관보다 많이 올라오면 비중이, 과거에 이러한 인프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노후화된 주택, 노후화된 아파트에서는 안 되죠. 다 터져버릴 겁니다. 정전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전기차 확대되려면 결국에는 이 인프라를 다시 확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황이 전반적으로 이 인프라가, 전력기기 인프라가 좋아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밸류 체인은 관련주들이 폴리시리콘은 OCI, 네, 셀은 대표적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그래서 이번 주에 이들이 실적 잘 나오면서 급등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모멘텀까지 붙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모듈단에 또 인버터, 그다음에 다양한 전력 인프라 쪽에 LS 일렉트릭도 태양광 쪽에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네. 그거보다 더 뒷단에 있는 쪽, 뭐 발전소 건설하고 기타 장비들 만드는 회사들도 여기 있는데, 요거는 뭐 핵심 종목들은 아니죠. 태양광이라 해서. 그래도 뭐 혹시나 더 뭐 태양광이 막 확산이 된다. 테마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 밑에 단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찾는 그림이 될 텐데, 관련주 막 찾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참고 삼아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풍력은 블레이드, 날개죠. 그다음에 타워 세우고, 이렇게 날개 달고,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과 같은 부품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해상풍력은 바다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도 이렇게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터빈 만들고 뒤에 달리는 터빈, 그 다음에 풍력 단지, 그렇게 돌리는 이런 구조로 풍력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부 구조물 만드는 회사들, 풍력 타워 만들고 하부 구조물 만드는 회사가 CS 윈드부터 또 동구 SNC, 상강 M&T 이런 기업들 있죠. 자, 이 중에서 낯선 기업은 세아제강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세아제강도 좋지만 세아제강지주라고 미국에서 직접 법인을 가지고 있는 세아제강지주를 좀 잘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11%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풍력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강간도 미국에 있는 법인이 직접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세아제강지주. 네. 자, 그다음에 베어링 쪽은 뭐 CS 베어링. 네. 그 다음에 태웅이 단조회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은 단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진소재 뭐 이런 기업들 다 죽었죠. 네, 그래서 다 태웅 같은 기업들 있고, 뭐 터빈 쪽에서는 유니슨, 두산중공업 있는데, 터빈은 우리나라가 또 경쟁력이 조금 다른 풍력 강대국들 대비해서 조금 기술력이 뒤처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정도 부분 참고하시고, 디벨로퍼는 SK D&D와 코오롱 글로벌 정도가 있다 라는 거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주간 찐시황에서 여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월달, 이제 7월이 정리되는 한 주기 때문에 8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월달 우리가 좀 관심있게 볼 만한 업종과 그 섹터 내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주 동안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4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드렸고, 그 중에서 신재생과 관련된 밸류 체인을 지금은 넣더라도 앞으로 또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이 테마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사이클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 밸류 체인 정도는 알고 있자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밤이 또 깊어가고 있네요. 이제 일요일 밤 9시가 됐는데요. 가족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요. 네, 내일을 위해서 또 월요일 저도 개장 방송 준비하러 지금 이제 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오전 개장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또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는 내일 개장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